네, 안녕하십니까. 라이카 현미경의 학술 담당 이호재 과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고해상도의 선명한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한 최신 콤보칼 현미경 기술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선 라이카는 17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콤보칼 현미경은 물론 다른 회사들도 마저 만들고 있죠. 라이카를 뿐만 아니라 만들고 있는데 라이카가 그동안 발전되어 온 최신 기술 그리고 선두주자에 있어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될 거라는 거를 이제 미리 알고 계시면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카에서 많은 현미경들이 있는데 오늘은 형광을 이용한 그런 현미경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공초점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루 컬러, 그린 컬러, 레드 컬러, 그리고 흰 색깔 이렇게 염색이 되어 있는데 블루, 그린, 레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고유의 형광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반복하면서 설명을 꼭 중요시 여기는 건데 지금 보시는 우리 초록 색깔 여기 미토콘드리아 염색된 걸 보시기 위해서는 파란 색깔 빛을 쏘아주게 되면 이 빛을 흡수를 하고 방출되는 빛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재물대 위에서는 분명히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초록색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란색을 보지 않고 초록색만 보게 되며 파란 색깔 주는 빛이 그 유명한 익사이테이션 빛이고 여기서 방출되는 빛이 에미션입니다. 이게 바로 형광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며 형광현미경에서도 공초점 현미경에서도 이 방법을 기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슬라이드에서 요거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초점 현미경과 형광현미경의 큰 차이점은 이 에미션 되는 부분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공초점 현미경에서는 핀홀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초록색을 쏘면 빨간색 빛이 나오는데 모든 붉은색 빛을 다 보는 게 아니고 핀홀이란 이 구멍을 통과한 것만 촬영을 하게 됩니다. 통과하지 않은 채로 모든 빛을, 즉 핀홀이 없거나 열려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부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초점이 맞는 맞지 않으면 넌스페시픽한 것까지 다 보이게 되고 핀홀을 달아주게 되면 초점이 맞는 부분만 우리가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공초점 현미경에서 핀홀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빛이 여기서 에미션돼서 나오는 방출되는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옆에서 본 모습이고 초점면은 붉은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게 막 조사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촬영을 하겠죠. 촬영을 하는 거는 촬영 장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주로 이제 촬영 장치가 되는데 초점이 우리는 붉은 색깔 이 가운데 부분을 보고 싶은데 초점이 맞지 않은 영역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이 피노레라는 것에 걸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촬영하지 못하고 초점에 정확하게 맞는 부분만 우리가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어서 비로소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초점 현미경에서는 피놀을 사용하는데 이 피놀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습니다. 수백 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촬영할 때 형광현미경에서나 카메라로 촬영을 면 모양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 점 모양으로 촬영합니다. 포인트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 하나를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점들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캐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점들을 계속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면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가로축으로 점을 모으고 있고 지금은 세로축으로 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를 합치게 되면 우리는 점들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초점 현미경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한 방에 찰칵 찍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스캐닝을 하면서 촬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점들을 모으는 과정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점들의 개수에 따라서 해상도는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더 작게도 할 수 있지만 작게는 512개 곱하기 512개, 많게는 2000개, 더 많게는 8000개, 우리가 8K라고 얘기를 하죠. 라이카에서는 8K 이미지가 이제 지원이 되게 되고 굉장한 고해상도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상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설명드릴 거는 줌이라는 개념하고 크롭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좌측에 있는 이 이미지는 가로 1024개, 세로 1024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콤보컬 현미경에서 정의하는 줌이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줌은 내가 만약에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지금 보시는 요 영역만 내가 보고 싶으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렌즈를 고배율 렌즈로 바꾸거나 혹은 여기 영역만 다시 점들을 모아서 스캔을 하는 겁니다. 이 영역만 스캔을 하되 여전히 1024개, 1024개의 점들을 모으면서 촬영을 하겠다 하게 되면은 풀 레졸루션을 그대로 이전이 돼서 촬영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 방법이 줌입니다. 줌. 크롭이란 개념은 촬영하고 난 뒤에 여기를 오려내는 것이죠. 그러면 오려내면은 결국은 여기는 1024개지만 3분의 1 정도 되는 300개 곱하기 300개 정도 되는 조금 화질이 아쉬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줌과 크롭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줌이라는 개념은 주로 공초점 현미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줌을 했을 때 이미지가 깨지는 게 아니라 크롭을 하면은 이미지가 깨진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1024 곱하기 1024로 촬영했는데 지금 많은 픽셀 개수를 가지고 촬영하면은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얼마나 좋으냐. 지금 언뜻 보기에는 두 이미지가 비슷해 보일 겁니다. 사실은 멀리서 보면 이 두 이미지가 오른쪽 왼쪽 이미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픽셀 개수는 다릅니다. 확대를 해보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크롭을 하는 거죠. 줌이 아니고 크롭을 할 겁니다. 크롭을 해서 보면 확대해서 보니까 깨지게 되죠. 왜냐? 왼쪽에 썼던 거는 4000개 곱하기 4000이었고 좌측에서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512 곱하기 512. 아무래도 개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크롭을 하고 나면은 픽셀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더 확대를 해볼까요? 네, 더 차이가 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은 꽤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지, 2048에서 끝나진 않는지, 혹은 8K까지 지원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픽셀들이 있는데 이 픽셀들은 또 배율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 여기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좌측에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스케일바를 긋는다면 이 스케일바가 계산하는 거는 이 픽셀 한 개 한 개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계산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거 곱하기 픽셀 개수만큼 하면 스케일바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렌즈 배율에 따라서 또 픽셀이 대변하는 크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10배로 촬영했지만은 이 부분을 고배로 100배로 촬영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확대가 될 것이고, 픽셀 개수는 더 똑같이 여기가 1000개지만 여기도 1000개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픽셀 개수는 다 픽셀의 사이즈는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픽셀 한 개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느냐, 보통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이제 관찰을 할 거예요. 관찰할 건데, 우리는 지금 요즘, 오늘도 지금, 굉장히 요즘에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뭐 프로테인, 혹은 분자, 수 나노에서 수백, 수 마이크로, 수 미리, 굉장히 이제 그 사이즈가 이제 다르죠. 그러면은, 이 앞서 설명드린 이 픽셀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단백질 하나를 보고 싶은데 이 단백질이 10나노미터래요. 그러면은 단백질 한 개가 10나노미터, 이 픽셀 사이즈가 10나노미터라면은 저 단백질은 네모난 점 하나로 보이게 되겠죠. 이 픽셀의 사이즈가, 픽셀 크기가 100나노미터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가 점 하나로 보이겠죠. 자, 혹은 이 픽셀 한 개가 1나노미터라면은 단백질 하나를 보면은 요 정도로 크게 10개 정도 크게 해서 하나의 모양을 갖춘 채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픽셀 크기라는 거는 굉장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괜찮은 현미경에서는 이 정보가 다 나오게 됩니다. 픽셀 한 개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물질을 볼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픽셀 개수가 무조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대물 렌즈의 퀄리티에 따라서 또 볼 수 있는 한계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렌즈를 볼 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렌즈에도 수많은 숫자들이 적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제일 1차원적으로 이제 보는 것은 배율입니다. 배율. 40x. 40배.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웬만하면 다 아실 건데 그 외에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W, 물을 한 방울 써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머리컬 어퍼처라고 하는 NA 값입니다. 보통 렌즈 옆에 슬롯하고 어떤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거나 어떤 뭐 문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16배인데 슬롯하고 0.6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렌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렌즈의 이 NA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해상도를 나타내는데 이 공식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공식을 언뜻 볼 때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생소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방금 설명드린 NA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고 여기 분자에는 에미션 파장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NA가 1이에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에미션이 600 정도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600 나누기 2가 되니까 D값은 300이 되겠죠. 그 말은 300 나노미터짜리를 볼 수가 있겠다. 쉽게 생각하면은 픽셀 하나가 300 나노미터 정도가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D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이미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붉은색 계열보다, 붉은색은 장파장이지 않습니까? 붉은색 계열보다 조금 더 단파장, 초록색이나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더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자는 작아질수록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분모는 커지면 좋은 거니까 이 NA라는 값은 클수록 좋은 것이죠. 높을수록 해상도를 더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분자 값은 작아질수록 좋은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D값이 작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작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D값이 한 100 정도 만들고 싶어요. 100 정도면은 바이러스 하나를 한 픽셀 하나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싶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보면은 이 값들이 픽셀 하나 이 대변은 크게 다 다르다 보니까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여기가 지금 D값이 100이 나오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 파장대역은 한 200 정도가 돼야 될 것이고 렌즈는 1.0은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100이 나오겠죠. D값이 100이 나오겠죠. 근데 파장이 에미션 200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최소한 아랫부분이 분모가 한 400 정도, 4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NA 값이 2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공적적 현미경이든 일반 현미경으로 우리가 관찰하기 힘든 이유는 굉장히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박테리아 정도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도 가끔 이제 보긴 힘든데 워낙 사이즈가 작은 물질을 이상하다 그냥 배율만 높은 배율을 사용하면은 뭔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보이지 않는가? 해상도를 갖다가 내가 더 많이 쪼개가지고 보면 이 픽셀 한 개 사이즈가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미지는 이렇게 블러하게 나오느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저 이유 때문에 저 공식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상도에서는 한계가 있고 픽셀 개수를 아무리 너무 많이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논문에서는 또 나오고 있죠. 바이올로지 리서치에서 콤보칼로 바이러스 찍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바이러스 하나를 관찰한 게 아니고 호스트 사이트에서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하나를 관찰을 공초점 명에서 한다기보다는 인펙션 되어 있는 호스트를 관찰하고 우리가 가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 기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두 개의 점이 두 개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200 나노미터다라고 1873년에 이제 아무리 계산해봐도 200 나노미터보다 작은 것은 보기 힘들겠구나. 이 두 개의 거리가 200 나노미터 이하로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두 개의 점이라고 보기가 힘들겠구나. 무조건 하나로 두리뭉술하게 보이겠구나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 값이 이 계산식이 되겠고 여기 있는 D값이 이제 200 정도 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아베, 이 사람이 이제 아베라는 과학자인데 아베 리미테이션이라고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현미경으로는 보이죠. 전자현미경으로는 더 짧은 이제 파장대가 이제 다른 걸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현미경 보이는데 오늘은 이제 전자현미경을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바이러스 구조 하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지금 엔드포인트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채로 보기가 힘들고 치료를 전처리를 통해야만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생존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공초점 현미경이나 슈퍼 레졸루션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세포나 살아있는 바이러스, 살아있는 미생물을 있는 상태로 관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라이카도 따라서 172년 역사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공초점 현미경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초록색하고 노란색이 있는데 이 정도 보이는 게 한계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초록색하고 노란색이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 보아하니 두기가 붙어 있구나라고 가늠을 했던 게 과거의 시대인 거죠. 이게 라이카 공초점 현미경인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픽셀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최대한 이 픽셀 사이즈를 많이 쪼개고 이 계산식을 갖다 넣고 대입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발전된 거는 이 정도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싱글 바이러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게 참 네모 픽셀 하나 점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이미지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 하나지만은 우리는 멤브레인 바깥에 있을 때는 초록색, 그리고 들어가기 직전에는 노란색, 들어가고 난 뒤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 논문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게 호스트 안으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많은 발전이 있는 정도가 이제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저 기술들 어떤 식으로 되느냐? 바로 라이카에서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언뜻 봤을 때는 이게 노란색인지 초록색이 가운데 있고 빨간색 붙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공초점 현미경을 촬영하면 이렇게 되는데 라이카에서 제시를 하는 라이트닝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D값이 120 나노미터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초록색이 가운데 있고 빨간 색깔이 120 나노미터 정도 뒤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찰할 수가 없죠. 그래서 120 나노미터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이 정도 디테일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공식에 의해 가지고 D값이 200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이거를 계산했다는 거죠. 기존의 레졸루션을 뛰어넘어서, 즉 슈퍼 레졸루션을 이용해서 우리는 기존에 봤던 이런 이미지를 슈퍼 레졸루션화해서 가운데가 딱 비어있는 사실에 가까운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슈퍼 레졸루션은 단순히 이쁜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가까운 이미지를 얻는 것이고 해상도를 극복을 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물질을 고배율 렌즈로 확대를 해서 봐도 한계가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기술이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카의 슈퍼 레졸루션은 기존의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이미징을 얻어낼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기술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디콘볼루션, 디시전 마스크, 컴퓨테이셔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제 시료가 있어요. 이 시료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이미지의 퀄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이미지의 퀄리티 사전에 계산을 해서 그 계산한 값을 디시전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어떤 부분은 이미지 퀄리티가 별로 좋지가 않고 어떤 부분은 이미지 퀄리티가 좋겠구나. 어떤 부분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부분이겠구나라는 거를 픽셀 바이 픽셀로 계산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많은 것, 백그라운드 좀 없는 것, 이미지 퀄리티가 좋은 것, 안 좋은 것 이것을 계산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디시전 마스크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이미지를 스캔을 하면서 이제 앞서서 전체를 훑습니다. 이런 식으로 훑어가지고 어떤 이미지의 퀄리티가 어떤지 저떤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표준이 되는 이런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 레귤라이제이션이 되는 그래프를 따라서 이미지 퀄리티가 안 좋은 부분은 하드웨어 옵틱을 좀 더 강력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이미지 퀄리티가 좋은 것은 하드웨어를 조금만 돌려도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이 경우도 하드웨어를 다 좋게만 사용하지 왜 어떤 부분은 하드웨어를 덜 쓰고 어떤 부분은 하드웨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점은 시간입니다. 시간.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시간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기술이 있지만 그 기술들은 일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미지 퀄리티가 좋든 안 좋든 그리고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퀄리티가 좋은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이제 어답티브 디컨볼루션이라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답티브 방식, 픽셀별로 뭔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그 표준적인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그때 다음에 하드웨어들이 이제 움직여서 강도를 갖다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강도를 조정하게 되어 있고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이브리드 디텍터. 라이카의 하이브리드 디텍터는 모든 포톤들을 받아서 계산하게 됩니다. 놓치지 않고 싱글 포톤을 카운팅하기 때문에 그 포톤들에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소프트웨어에서 이미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싱글 포톤을 카운팅하고 그 강도를 이미지의 그런 이미지 퀄리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계산해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지 소프트웨어에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여기다가 뭘로 마운팅 했는지 입력을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글리세롤로 마운팅 했는지 아니면은 뭐 벡터실드로 마운팅 했다든지 또는 뭐 플로론 골드로 했다든지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넣게 되고 바로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한 장을 촬영하면서 디시전 마스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만들어지면서 이어서 그 강도에 따라서 바로 이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파라미터를 따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마운팅 솔루션이 뭔지만 입력을 하시고 그냥 촬영하신 대로 촬영하시면은 항상 이렇게 두 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완전 로우 데이터, 그리고 하나는 어답티브 디컨버션이 돌려져 있는 라이트닝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디텍터를 사용해서 하드웨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콤보칼 데이터와 라이트닝 데이터 두 점이 확실히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재보면 120 나노미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원으로도 3차원이 조금 끊겨 보일 수도 있는데 3차원들도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포커스가 맞는 모든 면들을 우리가 촬영하고 포커스가 맞지 않은 것들은 뿌옇게 이제 오토 프론 센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은 날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에 가까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식물 조직을 관찰한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빨리빨리 촬영할 수 있습니다. 슈퍼 레졸루션을 리얼타임으로, 거의 리얼타임으로 이제 촬영하는데, 작은 이런 인자들이 굉장히 빨리 지나갈 때가 있어요. 게다가 색깔이 한 색깔뿐만 아니라 멀티컬러, 5개 염색했는데, 초록색 하나 찍고, 빨간색 하나 찍고, 파란색 하나 찍고, 다시 초록색 찍고, 빨간색 찍고, 파란색 찍고, 또 다시 초록색 찍고, 빨간색. 이렇게 되면은 초록색을 촬영하는 동안에 빨간색, 파란색은 못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이런 동적인 움직임이 심할 때 이런 모션 아티팩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촬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카는 최대 5개의 장치를 꽂은 걸 장착할 수가 있고 5컬러를 한 번에 촬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식물세포에서 흰 색깔 이 작은 점들이 막 기억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것도 동시에 촬영을 해서 우리가 이 작은 점들을 이제 구별해 가지고 찍을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고화질로 촬영한 거, 이거는 라이브로 형태로 세포를 우리가 키우면서 인큐베이팅 하면서 우리가 이제 촬영한 것입니다. 동시에 촬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가 이제 기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3D로 3차원 촬영하면서 타임랩스로 봤던 거예요. 게다가 그것을 슈퍼 레졸루션 한 것이죠. 인큐베이팅, 온도 컨트롤 하면서 그렇게 촬영하면은 이런 이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영상이 잘 보이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동영상인데 좌측에 있는 거를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할 겁니다. 역시 이제 동시에
촬영을 했고, 우리가 이제 염색체들이 끊어지고 연결되고 또 같이 세포들이 기어다 분열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보이죠.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고. 어쨌든 우리는 빠른 속도로 멀티 컬러를 촬영한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손모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들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동시에 이제 컬러를 촬영을 한 것입니다. 자, 동시 컬러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굉장히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촬영 장치를 꽂을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파란색 찍어라, 2번은 하늘색 찍어라, 3번은 초록색 찍어라, 4번은 노란색, 5번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동영상 재생이 잘 되기를 제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누르면 그렇죠. 파랑 따로 찍고 초록 따로 찍는 게 아니고 동시에 5개가 동시에 나왔죠. 그래서 할 수 있고 옵션은 미니멈 2개, 맥시멈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콤보칼 데이터에 비해서 라이트닝을 한 데이터가 훨씬 더 디테일한을 3차원으로 디테일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확대를 해서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고해상도로 촬영을 했을 때는 확대라면 더 효과가 크게 나오게 됩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은 그냥 일반 공조점 현미경에서의 레졸루션과 슈퍼 레졸루션, 라이트닝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만드실 수 있죠. 더 사실에 가까운 이미지를 보실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인텐시티입니다. 인텐시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깔끔한 그래프로 그려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역시 콤보칼 현미경은 아니고 이건 멀티포톤인데 멀티포톤 현미경에서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포톤에서도 우리가 어댑티브 형태를 사용을 해서 좌측에 비해서 우측에 굉장히 디테일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멀티포톤을 이용해 가지고 투포톤, 멀티포톤 이런 걸 이용해서 3차원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콤보칼 현미경에서도 역시 3차원으로도 우리가 슈퍼 레졸루션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멀티 컬러를 촬영할 수 있는 슈퍼 레졸루션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어느 정도 해상도가 나오느냐, 이제 화이트 페이퍼인데, 화이트 페이퍼에 이제 보시면은, 나이가 이제 만들어서 출판하고 있는 화이트 페이퍼이죠. 페이퍼에 보시면은, XY로는 120 나노미터, 그리고 G축 레졸루션은 200 나노미터 정도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그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일반 회사원이고 클락이 회사원이었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존재를 알면서 슈퍼맨이 되는 건데 그냥 콤보칼, 그냥 레졸루션을 되는 일반적인 콤보칼도 슈퍼맨으로 슈퍼맨처럼 이제 슈퍼 레졸루션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본인 장비들이 라이카 콤보칼 현미경이면 오래된 장비여도 슈퍼 레졸루션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상의를 해야죠. 데모도 해봐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본인 콤보칼 현미경으로 배율만 고배율 렌즈를 사가지고 관찰만 하면 꽤 괜찮게 보일 줄 알았는데 이미지가 깨지고 뿌옇게 될 뿐 뭔가 완벽한 좀 얻고 싶은 이미지는 얻지 못했었다면 저희에게 요청을 하셔서 한번 같이 데모를 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종이 굉장히 이제 라이카 콤보칼 현미경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어떤 현미경은 최신형이 있을 거고 어떤 현미경은 이미 라이트닝 가지고 계신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전혀 이런 게 이제 출시도 되기 전에 구매를 하셔서 오래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랑 상의를 하면 좋겠고 내년 이제 올 연말부터 이제 내년에는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라이트닝을 저희가 이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과 많은 감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냥 드리려고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콤보칼 현미경과 차이가 나는 라이트닝에서 120 나노미터 정도 볼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120 나노미터도 부족하다. 더 난 디테일한 걸 보고 싶다. 그럴 때는 30 나노 정도 볼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현미경 기법입니다. 스테드라는 것은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D값, 아까 설명드렸듯이 30 나노미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서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값이 되게 되죠. 이게 콤보칼이고 여기가 라이트닝이었는데 스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요 한계에서도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함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해상도가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이건 살아있는 채로 볼 수 있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지금 스테드로 촬영한 것이고, 말라리아에 있는 이런 세포 구조를 이제 촬영을 한 겁니다. 감염되는 그런 자체를 이제 본 것이고, 이거는 T셀을 보통 촬영하면은 뭔가 빨갛고 노랗게 예쁘게는 보이지만 이런 디테일까지 보시기는 힘들죠. 그래서 스테드로 촬영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쁘게 살아있는 채로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관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퍼블리시가 되어 있는 그런 스테드로 퍼블리시 되어 있고 붉은색 부분이 이제 하나의 세포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테드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스테드의 원리는 2014년도에 노벨상을 탔죠. 스테판 헬이라는 박사가 노벨상을 탔고 이 기술을 라이카에 기술 이전을 해서 라이카가 본격적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익사이테이션 에미션이 중요하다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빛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에미션 되는 빛이 있는데 여기를 도너츠 모양으로 생겨 있는 붉은색 빛을 또 쏘아서 실제로는 이 피노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도너츠의 빔을 한 번 더 이렇게 통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은 점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연필의 심지가 두꺼움보다 가늘면은 우리가 더 작은 글자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해상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술이 집약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탔죠. 이렇게 되어 있고 저 도너츠라고 생겨있는 이 레이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도넛 레이저가 파워가 세면 셀수록 가운데 있는 구멍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파워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해상도가 개선이 되는 거죠. 레이저 파워가 약하면 200 나노미터, 조금 더 올리면은 라이트닝에서도 할 수 있었던 120 나노미터, 레이저를 더 강하게 주게 되면은 50 나노미터 정도로 이제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 이하도 됩니다. 30 나노미터로 개선이 되는데 저 도너츠 레이저는 종류가 있어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590이라는 레이저는 초록색만 슈퍼 레졸루션화, 초록색만 스테드화 할 수 있습니다. 660 레이저가 있으면은 초록색과 붉은 계열, 투 컬러를 할 수가 있습니다. 775 레이저가 있으면은 초록과 레드와 파레드까지 3가지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에 있는 스테드의 대부분은 592 레이저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슈테판 헬 박사가 논문과 이제 그 노벨상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성견지명이 있는 과학자들 분들께서 스테드를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많이 하셔서 도입을 했었으나 당시에는 이 레이저 하나밖에 개발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싱글 컬러 내에서 스트럭처를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제약이 있습니다. 2가지 정도는 적어도 되어야지 우리가 어떤 걸 구별을 한다거나 비교를 한다거나 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드 레이저를 하나 더 있는 곳이면 좋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도 있고 할 때 이제 2개가 다 있는 곳이면 좋죠. 물론 592와 660 2개 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다음에 775까지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 이 3가지 레이저가 모두 있는 곳은 외국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스테드는 592
초록색밖에 못 본다더라 라는 잘못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경우는 이제 아니라는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592 레이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주로 초록색 하나를 보는데, 지금은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이 세 가지를 다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안타깝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775, 660, 592 세 가지가 다 있는 곳은 없어요. 775 하나만 있는 곳은 또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590이야 660, 775를 세 가지를 다 달 수 있는 분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초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도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꼭 희망을 합니다. 자, 이건 다이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스테드의 잘못된 그 하나가, 스테드를 쓸 때는 스페시픽한 다이를 써야 된다. 그게 아니고 592밖에 하니까 요 다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그런 다이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렉사 660이라든지 알렉사 633이라든지 FITC라든지 사이3 웬만한 거 다 쓰시면 돼요. 하지만 어떠한 도너츠 레이저를 쓸 수 있는지는 이제 가이드가 있죠. 그래서 이 가이드를 토대로 하면 좋고, 이제 아주 넉넉하면은 이 세 가지 레이저가 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두 가지 정도는 있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공초점 현미경, 일반 공초점 현미경 촬영한 거하고 이제 스테드화 해서 촬영한 거, 멀티플 컬러로 우리가 이제는 스테드 이미징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강조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592, 660, 775 세 가지가 다 나와서 홀 스펙트럼을 커버를 합니다. 스테드 현미경은 이제 나온 지가 2007년부터 나왔네요. 2007년부터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많은 발전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그 핸드폰도 그래요. S10, S20 하면서 핸드폰이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지만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죠. 라이카의 스테드 현미경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얼마 전에 출시된 새로운 스테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싶은데, 바로 타우 스테드라고 합니다. 이제 타우라고 하는 스테드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타우 스테드는 역시 스테드 중에 일반 공포칼에 비해서 해상도가 굉장히 개선이 돼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 타우 스테드는 차이가 기존에 있는 스테드와 뭐가 다르냐, 레이저 파워를 조금만 써도 개선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도너츠의 모양의 레이저 파워가 세면 셀수록 레졸루션은 좋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기존의 스테드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 형태를 사용했을 때의 단점이 있었어요. 단점이, 이 도너츠 레이저를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너츠 레이저 파워를 올리게 되면 라이브 셀이 더 이상 라이브 하지 못하고 죽기 시작을 합니다. 치료에 데미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도너츠 레이저를 줄이면은 우리가 치료의 생존 상태는 확보할 수 있지만은 해상도가 이제 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이 된 게 타우스테드. 이 타우스테드는 지금 현재 only 2%밖에 안 썼습니다. 2%를 썼을 때는 우리가 거의 100%를 썼을 때의 버금가는 해상도를 얻을 수가 있죠. 타우스테드에서는 얻을 수가 있고, 컨벤셔널한 스테드에서는 2%를 사용했을 때는 해상도가 좀 그렇게 많이 개선되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라이프 타임, 자, 플루센스 라이프 타임 이미징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플림이라고 합니다. 플림. 그래서 이 플루센스 라이프 타임 마이크로스코프 플림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스테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플림이 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설명드렸죠. 익사이테이션 시키면은 에미션 된다 그랬죠. 파란색으로 익사이테이션 시키면은 에미션이 되고, 초록색으로 익사이테이션 시키면은 빨간색이 에미션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피놀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익사이테이션을 시키자마자 에미션이 되는 게 아니고,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에미션 되는데 수 나노세컨드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쩔 때는 10나노세컨드, 어쩔 때는 5나노세컨드, 어쩔 때는 20나노세컨드, 어쩔 때는 2나노세컨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도너츠 레이저 말고 이 안쪽 부분, 우리가 여기를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테두리 부분하고 더 안쪽 부분 있죠? 여기 부분하고 더 가운데 센터 있죠? 이 가운데 부분하고의 저 시간차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익사이테이션 돼서 에미션 되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명중할 수 있는 요 부분만 라이프 타임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서 이 부분을 계산해서 나머지는 걸러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을 계산을 합니다.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드에서 콤포칼 영역이 어느 정도고 거기서 걸러낸 센터 부분은 여기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의 가운데 부분만 촬영을 하게 되고 적은 스테드의 레이저 파워와 라이프 타임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센터 부분, 이 부분을 이미지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바로 타우스테드라고 하는 겁니다. 타우스테드라고 하는 것이고, 굉장히 이제 작은 것들을 시료의 생존력을 높이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 몰리큐 방식에서 PC도 우리가 진행을 할 수도 있고, 3차원으로 우리가 조직 상태에서도 3D로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행돼서도 살아있는 생존 상태로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렇게 되는 것이 이번에 이제 되는 게 스텔라리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SP8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콤포칼 자체가 우리가 지금 2개월 전부터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리스라고 나오고 스텔라리스 스테드, 스텔라리스 타우스테드, 스텔라리스 멀티포톤, 스텔라리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스텔라리스라고 하고 이 콤포칼 현미경만으로도 제가 방금 얘기 드린 이 타우라는 기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거는 꼭 스테드 기법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설명드렸던 라이트닝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기술에서도 스테드가 꼭 아니어도 타우라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익사이트 시키고 에미션이 될 거예요. 익사이트 시키고 좀 이따 에미션 될 건데 또 익사이트 시키고 에미션 되는 것들이 시간이 어떤 거는 중간쯤 되고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길다는 거죠. 이것을 이 픽셀마다 다 계산을 합니다. 이 픽셀, 첫 번째 픽셀은 얼마나 걸렸느냐, 두 번째 픽셀은 얼마나 걸렸느냐를 수치화해서 그를 색상으로 표현합니다. 좀 더 길면 빨강색, 짧으면 파란색에 가깝게, 중간쯤엔 초록색으로 가깝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스위치 하나만 켜게 되면은 색상을 픽셀마다 입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염색을 한 게 아니라 염색을 하지 않고 오토 플루센스만 있어도 이 물질에 따라서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 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트라스트를 바로 염색을 하지 않아도 줄 수가 있고 꼭 스테드 현미경이 아니어도 라이카 공초점 현미경 자체만으로도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들을 가지고 어떠한 장점을,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료에서 식물 시료입니다. 가운데 있는 붉은색 영역만 보고 싶은데 계속 오토 플루센스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오토 플루센스의 라이프 타임과 가운데에 있는 트루 시그널의 라이프 타임이 다를 거니까 우리가 걸러낼 수도 있죠. 또 바이오 센싱, 지금 암 조직 같은 병리 조직에서 센서 부분하고 노멀 조직하고 익사이트 시켜 에미션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진단 같은 걸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혈관 내에서 pH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여기서 다르게 됩니다. 프렛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그냥 콤포칼 현미경이나 형광 현미경을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이 가운데 부분인데 그래서 백그라운드 부분은 익사이테이션 시키자마자 바로 에미션이 되고 이 핵 주변에 있는 거야 트루 시그널은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조금 있다가 에미션이 됩니다. 그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좀 더 진실에 가까운 트루 시그널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렉사 488하고 GFP를 같이 염색을 하지는 않죠, 보통. 하지만 알렉사 488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에미션 되는 라이프 타임과 GFP가 가지고 있는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 되는 라이프 타임이 다르다면 우리는 이거를 구별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텐시티 베이스로 우리가 촬영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타임 베이스로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기존에 있는 공초점 현미경을 다 기법을 사용하면서 플러스 알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리 조직에서도 우리가 노멀 조직, 플락이 많이 없죠. 여기서는 알츠하이머 플라크가 있는 부분인데 플락이 있는 부분에서는 뭔가 이렇게 라이프 타임이 짧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게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 게이팅을 쳐보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시그널이 있구나. 그리고 이걸 알고 보니까 플락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개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분석을 하는데 또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락을 염색을 하고 관찰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진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방법은 염색을 이제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1차 붙이고 2차 붙이고 워싱하고 또 다른 1차 붙이고 그런 시간 없이 곧바로 우리가 라이프 타임을 시료 전반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할 때 바이러스는 우리가 굉장히 작아서 관찰하기가 힘들었는데 벽 안으로 이제 침투할 때 이런 구조가 바뀐다면은 이 구조가 바뀜으로써 형광의 라이프 타임이 또 바뀌게 됩니다. 구조가 바뀐 부분이 라이프 타임이 짧아지는 걸 보아하니 여기에 뭔가 인펙션이 되고 있는 중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플림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리서치라든지 진단 혹은 식물을 염색하는데 오토플루센스 제거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슈퍼 레졸루션 기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콤포칼 현미경보다 개선할 수 있는 라이트닝이라는 방법이고 여러분들 콤포칼 현미경의 업그레이드 혹은 차세대 콤포칼 현미경을 구매하시면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드리고자 하고 있는 게 있고 스테드까지 가시게 되면은 30나노미터까지 볼 수 있는데 아주 낮은 스테드 파워로서 우리가 관찰해서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타워 스테드가 이번에 출시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세 가지 컬러까지 다 갖춰져 있는 스테드는 한국에는 없지만 외국에는 많고 조만간 누군가가 첫 주인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